자, 수업 경연대 잘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방 전후의 신탁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흐름입니다. 흐름. 당시에 2차 세계대전, 특히 태평양 전쟁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 일제가 점령하고 있었던 2차 태평양 전쟁이 끝나니까 일제가 멸망하면서 일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반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강대국들, 특히 미국과 소련이 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소련은 관심 없는 척했지만 사실 한반도에 대해서는 일제 시기부터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 한반도에 진출하려는 그런 욕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극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한반도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반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일본을 먼저 처치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영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뭐냐면 신탁통치였었죠. 어, 한반도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소련과 미국이 동시에 북과 남을 차지하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신탁 통치를 걷어내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한반도를 일정 기간 동안 신탁 통치하자라는 게 미국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일제가 사라지는 대신에 다시 소련과 미국이 들어오는 형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려고 했었던 단독 정부 수립, 이 과정에서 갈등,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한국 전쟁으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폭발을 하게 되니까 결국 한반도에서 실제 미국과 소련의 어떻게 보면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해방 전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회담과 그다음에 신탁 통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일단 순서상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지리적 위치하고도 일치하고 있는데요. 제일 아래에서 이집트 카이로, 그 다음에 테헤란, 그 다음에 어디로? 소련 크림반도 쪽에 있는 그때 이제 소련의 영토였었죠. 그 얄타까지 이어지는 회담 속에서 조선 한반도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앞부분은 좀 했었죠, 그죠?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분단이 시작이 됩니다. 분단이라는 것은 일단 테헤란 회담에서 카이로 회담에서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또 누가 참여했었죠? 영국이 참여했었죠. 영국이 참여해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것 같은데 일본이 끝난다는 건 일본이 패망하는 거죠. 일본이 차지했던 영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공산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련이 참가 안 했으니까 중국의 장제스가 이 회담에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담에서 빠진 게 소련이란 말이에요. 소련이 지금 2차 세계대전에서 크게 전범 국가였던 게 독일하고 일본인데 독일하고 지금 거의 맞다이를 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맞다이를 뜨고 있는 상황인데 소련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고 독일을 소련이 계속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소련이 처음에 카이로 회담 때는 참가를 안 했어. 왜? 지금 독일하고 전쟁도 바빠 죽겠는데 지리적으로 스탈린이 와서 회담에 참여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다. 되게 위험하다. 뒤통수 칠 수 있다. 맞을 수 있다라고 해서 스탈린이 카이로 이집트는 좀 아랫지방에 있잖아. 거기에서 참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장제스가 여기 참여를 했었고요. 그 회담 이후에 소련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련이 막아주고 있는 거니까. 소련이 지금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독일을 막아주고 있고 독일을
무너뜨려야 될 가장 어떻게 보면 선봉위에 있으니까 독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소련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헤란에서 한 번 더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원하는 게 뭐라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만 하느냐, 우리만 독일 지금 희생 치르면서 막고 있느냐, 너네도 좀 작전을 좀 펼쳐줘라라고 한 것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했던 거죠. 영화에서 많이 다뤄졌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렇죠? 테헤란 회담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얄타 소련 영토로 들어가서 얄타에서 회담을 하면서 전후에 일본, 독일이 차지했었던 식민지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나쁘게 얘기하면 나눠 가질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신탁 통치한 다음에 독립시켜서 자립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소련이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분단. 어, 얘네를 독립을 시켜주는데 그냥 독립을 시켜주는 것은 지금 상태로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후견해주겠다. 아페카라는 용어를 써서 후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신탁통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되게 해석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나뉠 수 있어요. 신탁통치다, 아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소련은 신탁, 미국은 반탁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좌익들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처럼 돼버렸던 것이죠. 신탁 통치를 찬성하면 어떻게 될까? 또 다른 제2의 식민지가 되겠다라는 걸 그대로 용인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 좌익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잃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친일파들이랑 민족주의 진영은 어떻게 될까? 반탁이죠, 반탁. 찬탁을 배격하고 반탁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친일파들도 마찬가지로 왜 반탁을 했을까? 그게 자기네들이 신분 세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어찌되었던 간에 민족주의 진영과 친일파들은 반탁을 주장하게 되면서 당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음. 자, 다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분단의 시작, 외인론과 내인론이 있습니다. 일단 외인론이 더 크죠. 제가 봤을 때는요. 미국과 소련이 등장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이 강대국이 어떻게 정책을 짜느냐에 따라서 판도를 짜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에 있는 일본이 언제 멸망하고 일본을 몰아난 다음에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두 나라가 합의하는 것이 우리의 의사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도 요구를 합니다. 미국도 요구를 하고요. 미국의 요청은 뭘까? 일단 소련이 참여해서 일본, 독일 끝낸 다음에 일단 끝낸 상황입니다. 끝낸 다음에는 소련이 참전해서 일본을 좀 몰아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쪽에서부터 동남아시아부터 얘네들을 좀 이렇게 좀 몰아가지고 와서 확 쫓아내자 같이. 태평양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스탈린에게 지금 네 번째 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내려온 것이지. 어디다가 38선에다가 금을 긋고 여기에서 멈추기로 합의를 보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카이로 선언 이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카이로 회담이죠. 카이로 이집트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답사 갔을 때 제가 거기 있었던 판례를 찍어온 것인데요. 우리 독립의 단서가 된 카이로 회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아닌가? 윤봉길 기념관에 전시돼 있다라고 돼 있네요. 독립의 단서라고. 예. 제가 윤봉길 기념관에 갔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찍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윤봉길 기념관 전시된 거라고 돼 있으니까 맞겠죠 이게. 예. 아무튼 1943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합니다. 중국과 미국과 영국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데요. 중미영이 모여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하는데 신탁 통치를 더하자라는 식으로 합의를 봅니다. 특히나 이때는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일본 본토와 진주만 중간에 있는 미드웨이에서
일본을 괴멸시켜 버리죠. 괴멸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 미드웨이에서 일본 본토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일본으로선 턱 밑까지 미국이 쫓아온 거니까 미국이 공격을 본토까지 할 수 있다. 미드웨이에서. 즉, 승기를 빼앗겨 버린 거죠. 언제든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끝났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카이로에 모여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독립에 대한 최초의 언급, 독립이라기보다는 일본이 없어지니까 얘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독립시킬 것인가, 안 돼. 신탁 통치로 가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죠.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안 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카이로가 첫 번째, 어쨌든 우리의 독립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그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아니라 단 소련은 신탁 통치 40년을 언급했습니다. 신탁 통치 40년이면 1990년이잖아. 90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잘못하면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을 뻔했어요. 근데 이 신탁 통치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은 여기서는 신탁 통치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만 후견한다라는 것이 원래의 소련의 해석인 용어였었죠. 근데 이걸 지금은 요당 이 프린트 PPT에서는 아예 신탁 통치로 해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독일, 한국, 일본을 소련과 분할 점령하려고 했던 겁니다. 음. 중국의 한국 독립 요구,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야욕을 못 버린 것이죠. 미국이 영토 야욕, 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언젠가 신탁 통치하려는 것을.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독립시키고 자기네가 차지할 옛날처럼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중국의 입장, 장제스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장제스뿐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도 있었고 신탁 통치를 하면서 중국의 확장을 억제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카이로 회담에서 어찌되었건 최초의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독립이 즉각적인 독립은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얄타회담으로 넘어갑니다. 45년 2월 크림반도, 소련의 영토지만 크림반도라는 것은 당시 이전까지 화약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화약고로 불리는데 요 이전에 얄타회담 이전에 테헤란 회담에서 소련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소련을 불러서 소련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그리고 얄타회담에서는 미영소 영수 대가리들이 모여서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이 소련을 요청을 해서 일본을 몰아내는 데 힘을 합쳐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소련은 참전을 결정합니다. 이에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한국을 2, 30년 신탁 통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얄타 회담에서 그러니까 소련이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신탁 통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죠. 전쟁에 참여한 거니까요. 자, 일본은 슬슬 이제 패망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지게 되면서 누가 봐도 이제는 일본이 미국의 공격의 가시권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무릎을 꿇린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독립을 준비해야 되겠죠. 사업 판단을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여운형 선생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벌써 일본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야, 너네 질 것 같은데, 질 것 같은데, 우리가 오라는 걸 해주고, 너네도 패전한 다음에 나갈 때 안전하게 처맞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여운형 선생은 만든 것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일본은 한반도는 이거 굉장히 탐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 탐나는 땅이라서
언젠가 미국에 의해서 조만간 질 것 같고 미국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물러날 것 같은데 일본은 물러날 것 같은데 다시 오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방해 공작을 합니다. 뭘 방해? 독립방해. 조선의 평화를 교란하고 저명 인사를 암살하고 미국과 소련 사이의 분쟁을 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멀리 일본에서 할 수 있나? 한반도에 남아서 해야 되겠지. 어떻게 될까? 지금 왼쪽에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뭘 해야 될까? 음, 국제문화사라는 댄스홀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뿌락지들을 심어놓고 각종 간첩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택도 없죠. 예. 근데 요거 가지고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김계조라는 친일파를 동원해서 친일정보를 수립하고 미군 정보 수집하고 국제문화사를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측 사진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지금은 신세계백화점인데요. 제가 답사할 때 이곳 지나면서 여기가 신세계백화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의 백화점이 원래 있던 곳이고 요 중간에 댄스홀을 만들어서 이런 방해 공작 꿈도 야무지게 실행하려고 했지만 실패. 자, 포츠담 회담이 열립니다. 베를린 근교에서 카이로, 테헤란, 얄타 이 다음에 포츠담 회담이 열립니다. 포츠담 회담은 뭐죠? 포츠담에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아직 패망 아니죠. 7월이니까 거의 패망 근접한 이후에 이 근접한 시기에 포츠담에 모여서 무언가 이제는 실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한반도 어떻게 할 거냐? 야, 한반도 누가 가져갈 거야? 시대 통치할래 말래?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못했어요. 거의 멸망할 지경이면 여운형 선생도 여기 뭔가 참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문제를 미국과 소련이 이야기하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빠져선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카이로 선언을 아직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하늘색으로 설명한 부분. 포츠담 회담에서는 일본의 종전을 권고합니다. 일본도 수용을 가닥을 잡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신탁 통치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없었죠. 음, 이미 새 회담에서 신탁 통치가 언급이 되었고 여기에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됩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채 호지라고 합니다. 국채 천황제는 유지하고 멸망하는 대신 천황제는 유지하게 해줄게. 그럼 일본 항복할래? 결국 수용을 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했는가? 여기에서 참여를 못했던 것이죠. 포츠담 회담에서 신탁통치, 일본의 종전이 구체화되고 신탁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세워졌지만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고 더구나 일본의 천황제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서 왜 유지를 시켜주려고 했을까? 공산주의를 막으려던 미국의 구체적인 계획하에 전범을 처벌하지 않고 일본은 해체시키지 않고 전범도 해체시키지 않고 천황제를 유지하면서 얘는 신으로 여기니까 나중에 인간 선언만 하고 얘네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갔던 거죠.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포츠담 회담의 내용입니다. 자, 여운형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야 이건 안 돼. 독립이라는 건 없어. 일본이 이렇게 강한데 야 2등 국민이라도 해가지고 기회를 좀 얻자라는 쪽이 있었고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파악을 했었죠. 일본은 망한다.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완전히 일본이 더 이상 전세를 뒤집어 엎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1942년 일본을 방문을 해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미군이 비행기를 띄워서 도쿄 공습도 한번 했었죠. 근데 요격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럼 얘네 망했네라고 판단을 재빠르게 했던 것이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1943년 8월 조선민족해방연맹을 조직하고 비밀결사, 이명동체 그러니까 단체 이름이 여러 가지야. 다른 이자 써서 다른 이름을 썼지만 조직은 하나. 본인이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인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점저직으로 운영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44년 8월에 조선 건국동맹을 발족시켰습니다.
건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는데 그 용어의 등장은 일본의 패망을 예견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있어왔던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단체들 중에서 전국적 규모로는 유일하게 건국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식량 공급과 왜냐하면 식량 공급이 안 되면 폭동이 날 수 있으니까 치안대 조직,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일본이 있으면서 유지되었었던 치안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일본에 대한 보복 범죄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안정을 유지시켜 주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연합군의 정세를 확인하고 후방 교란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후방 교란 작업이요. 건주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연합군에 요구를 한 것이었는데요. 연합군의 해방에 대해 감사하지만 그러나 국내 혁명의 운동도 공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할을 했다. 너네 땡큐. 그러나 우리도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달라라는 것이죠. 정권 수립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 엄정 중립은 좋다. 우리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조선 내 공장 및 시설은 적들의 재산이 아니다. 조선인의 재산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재산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내놓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치안은 조선인에게 맡겨달라. 건준에게 맡겨달라라는 것이죠. 독립선언서도 작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누르지 못하고 개인이 개인을 착취하지 못하며 진일파는 배제하되 제국관리 중 악질이 아닌 사람은 포용한다. 그러니까 건국에 대한 국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모두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에 대해서 건국준비위원회 말고 한민당이 창설이 됩니다. 보수 쪽이죠. 딱 봐도 1대1 가르마에다가 저기 뭐냐 친일파처럼 생겼죠. 그죠? 예, 뭐 친일파처럼 생겼다는 게 좀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45년 9월에 건준이 다 먹을 것 같으니까 민족주의 계열에서 친일파 계열에서도 창당해서 인공타도를 목표로 합니다. 건준과 당연히 대립하겠죠.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권을 참칭하는 일제단체 및 행동을 단호히 배격한다라고 선언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응원해서가 아니라 건준과 대립하기 위해서죠. 친일파 차단을 반대했습니다. 자기니까. 예. 건준은 오히려 친일파로 매도하는 대신 임정을 매도하고 대신 콤마 들어가야 돼. 콤마. 예. 콤마. 대신 임정을 받들자. 자신의 존재 명분을 임정을 받드는 데 두고 존재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애국자로 세탁을 시켜버렸어요. 신탁 통치, 임정 받드는 것 좋은 뜻이잖아.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이렇게 맞는 주장을 하면서 뭔가 정상적인 척하는 것이죠. 그죠? 해방 전에 이건 뭔가요? 예, 해방 전에 총독부 접촉 친일파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접촉한 거 맞죠? 예, 맞네요. 그리고 여운형의 협조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건준에 대한 공격, 친일파, 좌익이다 라고 공격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준이 국가 체제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반도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기능을 하다 보니 일본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세밀한 거겠죠. 한민당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준에 반대되는. 자, 건준은 한번 명칭을 바꿉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직합니다. 뭔가 안 좋아 냄새가 왜 이런 패착을 했는지 모르겠어. 조선공산당을 주도로 건준을 확대 개편을 합니다. 조선공산당은 한번 해체가 됐다가 다시 재건운동을 펼치죠. 그 이후에 지하조직으로 남게 되죠. 그 재건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임명고시에 나왔었던 이재유 그룹의 경성콤 그룹이 이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경성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세계의 가장 큰 그룹이 있다 그래서 경성 트로이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성콤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음 받침입니다. 예.
근데 이 경성콩그룹이 명맥은 이어지면서 조선공산당이 지하에는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건준으로 확대 개편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흡수되면서. 자, 그 흡수되다 보니까 명칭을 조선 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썼어. 이것으로 타겟을 잡아서 공격을 많이 당하죠. 우익이 참여하지 않는 결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좌익, 공산당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이후 건준 지부는 인민위원회로 개편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었고 일본이 패망한 이후 나간 이후에 한반도를 통치하는데 평화 유지하는데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맞죠. 자, 근데 건준에서 왜 인공으로 갔냐? 어, 미군의 진주에 대비해서 갈등 없는 정권 인수, 이 미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정부에 해당되는 정부와 위상이 맞는 그런 무언가를 위원회보다는 다른 격상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 나라잖아. 공화국이잖아. 국. 위원회는 뭐야? 모임이니까. 중경 임시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임시정부의 격에 걸맞는 인민공화국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만든 것이 인민공화국이었는데 이승만을 제1인민위원으로 임명했었고 미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맺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 수립에 대한 구체적 방안 실현을 위해서 식량 확보, 치안 유지 이름만 바꿨지만 어쨌든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인민위원회 특징은 뭐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명칭에서 유래한 좌익이라는 비판은 한반도 연구에 있어서 가장 미국 쪽에서 권위자인 시카고대에 은퇴하신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은 no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민공화국의 의미는 뭐냐? 정부체야. 정부야 정부. 국가. 준비위원회는 뭐야? 정당. 기관이야. 그럼 이후에 임정이 왔을 때는 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정부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민공화국을 건준이 만들었다. 건국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편향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야 1번 정부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시 여운형이라는 사람은 좌우익으로부터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어, 인정받는 국내에서 오히려 김구 선생보다도 인정받는 지도자로서 그 평판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왜 인민이 들어가냐? 인민 들어가 저기 뭐냐 공산주의자 속칭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빨갱이 그런 거 아니야라는 거죠. 예.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군 이래의 고유명사요 뭐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인민공화국의 목적은 뭐냐? 정권을 인수받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46년 이후에 더 이상 인공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예. 인공이 해체됐습니다. 좌익들로부터의 공격, 미국민으로부터의 불인정. 그러니까 좌익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좌익 아니야? 아닌가 봐요. 좌익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미군들로부터 불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좌익의 성격 주도했지만 좌익의 성격을 제대로 띠지 못하면서 좌익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인공의 불법화를 미군정이 공식 천명하니까 임정 요인들도 이제 슬슬 귀국해서 그럼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를 누가 이어받아야 될 것이냐 임정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미군의 의도는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만 점차 임정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영운형이 노력을 했습니다. 인민공화국을 살리려고 국에서 당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조선인민당. 자, 우린 그럼 국가 안 할게. 그럼 우린 뭐다? 정당 정치 당을 만들겠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미군 정부의 미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서 뭐가 임정이 들어와서 이제 미군과 교류를 저기 뭐냐 약속을 밀약을 하고 단독 정부를 세우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운형의 미군정에 대한 생각, 예, 읽어보면 압니다. 읽어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죠. 요즘에 사료가 이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거를 띄워주고 이것이 이제 여운형이 미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미군정 어느 시대인지 뭐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미군이 고마운 것, 우리 살림은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 여운형이 미군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당시에 일본이 빠져나간 뒤에 여운형이 생각했었던 독립, 그리고 완전 독립된 국가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민족의 자주의 힘으로 큰 국가를 건설해 꿋꿋하게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미군의 상륙, 미군은 잘 몰랐어요.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메가더는 가장 뛰어난 당시의 장군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일본 점령 담당시켜버렸어요. 조선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존 하지라고 하는 중장이 오키나와 행정력은 별로 없던 사람, 아예 없던 사람이 오키나와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군인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뭐라 해야 돼 인상 중요도가 확실히 떨어졌지만 소련으로부터의 소련으로부터의 지키려고 했었던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친일 세력을 그대로 중요했습니다. 경찰 그대로 포함해서. 왜냐하면 공산주의 막는 데에만 급급했으니까. 친일파 정리 안 했습니다. 좌익 억압했습니다. 왜? 소련을 막는 데 주력을 뒀으니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민공화국은 불인했습니다. 지방인민위원회 138개 중에 뭐 거의 다 생겼었잖아요. 인민위원회를 무력으로 탄압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몰랐냐면요. 상륙 당시에 환영인파를 폭도 들러가고 그거 기관총 난사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미군이 들어왔을 때 하지가 들어왔을 때 세 개 정부가 있었습니다. 총독부 유임, 인민공화군 해체, 총독부 친일파 그대로 유임하고 인민공화국은 해체하고 중경이심정부는 환영하면서 이 파란색, 하늘색의 임시정부 요인들을 구성해서 한국 정부를 구성하려고, 신탁통치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었죠. 미군정이 우리에 대한 인식, 일본군을 먼저 만난 거야. 야, 우리나라 하나의 전리품으로 일본이 나가면서 생긴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 왜 일본을 먼저 만났을까? 전혀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미군은 일본에 그대로 주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권준동 자생적 위원회는 그 뭐야? 필요 없어. 해체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민지 고통과는 무관한 초기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인민공화국을 왜 부정했을까? 공산주의 조직으로 규정했다라고 하네요. 미 군정에 의해서. 박스에 쳐놨지만 메가더 일본에 있었던 메가더는 초성 총독부의 기성 질서를 그대로 이전에 있었던 기성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총독부 기구도 그대로 활용한다. 이건 뭐 일본이 나갔지만 일본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뭔가 식민지인 듯 아닌 듯 돼버리는 것이지 일본 대신 미군이 들어왔을 뿐이지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 정도면 못하는 것이지. 이후 어, 미군정으로 다시 채워 넣을 거니까 총독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러니 친일파는 처벌은 당연히 없겠죠. 미군이 판단해서는요. 자, 권력을 나눠줬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고문회의를 구성을 하고 권력의 결정은 미군정과 고문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말까지 7만 5천 명의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시험 안 봤습니다. 오직 추천이었습니다. 그럼 뭘까? 친일파들이 대거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방침 자체가 친일파 별로 해체시키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좌우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좌익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해체당하는
어떤 불명예를 안고 있었고 우익들은 말이 우익이 친일파들이죠. 친일파들은 미군정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있었으니까 좌익들은 더욱더 열받았겠죠. 그렇죠. 좌우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임정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합니다. 인공과 인민공화국과 임정요인은 융화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인공은 임종을 대체하려고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일제시기 통화남발로 이런 정치적 갈등 속에서 통화남발로 인플레마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생필품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군정의 자유방임책, 말이 자유방임책이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물가가 오르는데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줄 금리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더더욱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와중에 해방 이후 12월 16일에 미영소 외상,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 외무부 재상이라고 해서 그냥 상자를 쓴 거야. 삼상회의라는 게 쓰리 재상들이 모였다라는 거야. 미국은 그래서 이때는 뭘 했을까요? 신탁 통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미국은 이전과 같이 신탁 통치안을 제출했고 소련은 임시정부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이 입장은 뭐냐면 임시정부를 먼저 세운 다음에 후견, 보호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뭐 누가 더 좋은가요? 소련이 우리를 더 위안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죠? 미국은 뭐야? 야, 다짜고짜 닥치고 신탁통치.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임시정부를 먼저 세워주자는 소련의 안이 우리로서는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되면서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려고 찬성하고 있고 미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잘못 신문 보도가 되면서 소련은 물러가라. 소련은 물러가라. 좌익들도 같이 물러가라. 우익들은 미군과 함께 마치 우리나라의 저기 반탁 운동을 정부를 세워주려고 하는 반탁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고 우익들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에 찬성, 좌익들은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역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역전이 돼버리는 거.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거 회의가 많이 나오죠. 일단 앞에 거는 저기 뭐냐 그 카이로, 테헤란, 얄타 그 다음에 무슨 또 회의 있었죠? 포츠담 회의까지 여기서 나온 것들은 간단하게라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또 왜 중요하냐? 해방 이후에 미영소 외무부 장관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논의를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결정이 났을까? 안 났지. 여기에서 뭘 하기로 결정했을까?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자라고 했던 것이지. 거기서 결정이 됐을까? 당연히 안 됐지. 예. 자,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 소련과 미국의 주장이 원래는 요런데 나중에 왜곡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정서에도 나옵니다. 임시 조선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라고 소련의 안이 들어가 있어. 어. 그리고 조선 임시정부를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의한 방책을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은 뭐야? 임시정부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자세한 것은. 근데 이 공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언론 보도가 왜곡되면서 신탁 통치를 소련이 찬성하는 것으로 미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것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가 왜 참석을 안 했을까? 초대받지도 못하고 국력도 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했다. 이거 가지고는 핑계가 안 된다라는 것이지. 자, 이런 상황.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일본이 나갔으니까 한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소련과 미국, 그 다음에 영국은 아니었지만 소련과 미국이 반드시 참여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 그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야. 여기서 결정난 건 뭐다?
임시정부 먼저 세운 다음에 자세한 것은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논의하자라는 것이지. 한반도를 차지한 건 북쪽은 소련, 미국은 남쪽은 미국이니까.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동아일보 12월 27일 기사에 반대로 나게 된 거야.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 요 빨간색을 내가 한자 때문에 해놓은 건데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완전히 반대로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해버린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반탁 제2의 식민지다. 이거는 신탁 통치는 제2의 일사조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보니까 좌익들과 소련은 뭐야? 매국 노가 돼 버리는 것이지, 그지? 그리고 우익들과 친일파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애국자로 옷을 갈아입게 된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동아일보 왜곡 보도, 반탁, 반소, 반공, 이분법적 구도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을 반대하는 것,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 제2의 을사조약을 반대하는 것. 그러면은 친일파들, 임정 요원들, 임정뿐만이 아니라 이승만 뿐만이 아니라 어, 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우익들은 대부분 애국자, 반탁을 주장하는 어, 애국자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죠? 예.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시고요. 구분을 해놓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소련 우리나라 신당 통치하자라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자라는 것인데 언론의 보도로 반대로 보도가 되면서 이것이 잘못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모스크바 삼성의 텍스트는 영어와 러시아어였는데 아페카라는 것이 도와주자, 서포트해주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페카가 신탁 통치로 잘못 오해돼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극우 세력들은 더욱더 강렬하게 반탁을 주장합니다. 민족이 분단되기 시작합니다. 이분되었습니다. 반토막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의 합의에서 임시정부 먼저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반탁, 찬탁 결과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회담의 종류가 몇 가지 나옵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 회담의 종류와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카이로, 테헤란은 안 적어놨지만 테헤란도 알아야 됩니다. 테헤란, 그다음에 뭐죠? 얄타, 포츠담,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까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뭘 의논하기로 했었어요? 구체적인 임시정부 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